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이호철입니다. 오늘 이 삼청 포럼에 초대를 해주셔서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여기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는 소장님께서는 고향 같은 곳이다라고 소개를 드렸는데요. 제 처가 친정에 갈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하는 걸 제가 느낍니다. 친정이라고 하는 게 아마 지금 제가 느끼는 그런 마음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여성분들이 친정에 가게 되면 느끼는 그런 편안함, 또 낯익고 반가운 분들, 그런 의미에서 처가 아마 친정에 간 그런 기분으로 오늘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실은 제가 인천대학교에서도 중국 정치, 동아시아 국제 정치 이쪽 관련된 과목들을 25년 정도 강의를 하고 재작년에 제가 정년을 했습니다. 중국에 제가 사실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미국으로 유학을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도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제가 20대 후반, 유학 가기 전까지를 여기에 연구원으로 근무를 했었고요. 또 학위를 마치고 돌아와서 인천대학교 갈 때까지 30대 후반을 또 여기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친정의 다름 아닌 데가 바로 여기고, 또 같이 오신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미중관계를 저희가 관심을 갖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연구를 하고 또 졸저지만 책도 내고 했던 것은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 때문에 미중관계에 저희가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왜 미중관계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가. 제가 판단컨대 21세기 전반의 국제정치는 미중관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거의 아마 확실하게 저희들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2050년까지 국제정치는 미중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국제정치의 큰 판이 결정이 될 것이고, 어느 지역, 어느 나라도 이 미중관계로 형성되는 국제정치의 큰 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한반도도 마찬가지고, 남북한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의 대외 전략도 마찬가지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국제정치학에서 미중관계는 매우 중요한 연구 대상일 수밖에 없겠다. 연구 대상으로서 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외교에 있어서도 미중관계는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21세기 전반의 국제정치를 말하자면 조금 고민하고 예측하고 전망을 해보자라는 입장에서 2050년까지로 제가 시한을 정했고요. 왜 그 이유는 관심이 없겠느냐. 2050년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습니다. 2049년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가 됩니다. 그래서 시진핑 체제가 들어서 특히 2049년까지 이루고자 하는 몇 가지 중요한 목표들을 설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강국을 실현하고 세계 인류 군대를 보유해서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실현하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겠다고 하는 아주 야심찬 목표를 2049년까지 실현한다는 목표를 설정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049년까지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100년이 되는 그때까지 중국의 부상은 아마 질주라고 표현할 정도로 계속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미중관계가 어떻게 설정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이게 무슨 자신의 어떤 정치적 소신이나 이념적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볼 게 아니라
가능한 한 그 객관적인 자료, 데이터, 리더십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여다봐서 객관적인 미중 관계의 미래를 저희가 그려봐야 우리의 대외 전략은 어디로 가야 되고 또 한미동맹은 어떻게 해야 되고 한중 관계는 어떻게 설정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저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중 관계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뭐 친중이다, 친미다 이렇게 봐서는 저희가 미래에 필요한 그런 대외 전략을 수립하는 데는 적절치 못하다. 최대한 저희가 좀 냉정하게 미중 관계를 들여다보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대외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발표 내용은 처음에 나오는 세력 전위 이론의 관점에서 간단히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아마 여기에 북한 대학원 대학원에서도 뭐 이런 내용을 강의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세력 전위 이론은 비교적 오래된 이론입니다. 1958년에 거의 제 나이만큼 오래된 이론입니다. 미시간 대학의 올겐스키 교수가 그 당시에 월드 팔리틱스라는 책에서 제시했던 이론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제 체계는 이렇게 위계적으로 형성이 돼 있다. 맨 위에 지배국가, 강대국가, 중간국. 이 중간국은 미들 파워인데요. 뭐 중견국이라고도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중간국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스몰 파워, 약소국 이렇게 국제 체계가 위계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위계 질서로 이루어져야 국제 체계가 안정적이다라고 전제를 합니다. 그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국제 체계는 그 국제 체계의 질서에 만족하고 있는 국가와 그 질서에 불만족하는 국가로 나눠진다. 이렇게 올간스키 교수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오른쪽 이렇게 약간 회색 부분은 이제 불만족한 국가를 표시를 하고요. 왼쪽은 만족 국가를 표시를 하는데 대개 이 도전 국가는 강대국 중에서 불만족한 국가 그룹에서 지배국가와 힘의 격차를 줄여가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바로 중국이 이런 도전국가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력 전위 이론에 따르면 이 도전국가가 우리가 영어로 rising power라고 하는데요. 이 rising power가 ruling power, 지금으로서는 미국이 ruling power인데요. 힘에 있어서 따라잡고, 그러니까 overtaking. 중국이 미국의 힘을 따라잡고,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리고 이 부상하는 도전국가가 미국이 주도적으로 구축한 국제 질서에 불만족하다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이론입니다. 간단히 저희가 소개를 드리면요.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미중 관계의 미래를 세력 전위 관점에서 저희가 이렇게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결국은 힘의 추월이 실현될 것이냐 하는 걸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중국은 그런 불만족 국가이냐 이 부분을 저희가 살펴봐야 됩니다. 추월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중국의 국력이 미국의 국력을 따라잡을 것인가 하는 얘기인데요. 국력은 우리가 여러 가지 요소로 평가를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제정치학에서 경제력, 군사력, 그리고 동맹, 최근에는 소프트 파워까지 국력에 포함을 시키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서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력은 또 여러 가지 지표로 저희가 볼 수가 있겠지만 GDP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중국과 미국의 GDP와 관련해서 지금까지의 통설은 2020년도 후반, 올해가 25년이니까 앞으로 한 5년 이내 혹은 2030년대 전반
2024년, 2035년이라고 보면 향후 5년 혹은 10년 안에 중국의 GDP가 미국의 GDP를 따라잡는다라고 하는 것이 통설입니다. 이런 통설을 주도해왔던 연구들을 제가 여기에 리스트를 만들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분야의 학자, 월드뱅크와 같은 국제기구, OECD 뭐 이런 많은 전문기관들에서 중국은 2020년대 후반 혹은 2030년대 전반에 이르게 되면 중국의 성장률이 5% 이상 10% 정도까지 유지가 되면서 미국을 추월할 것이다. 이게 지금까지의 통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통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반론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수정된 보고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이제 재작년에 영국의 The Economist지의 그 부설 연구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EIU, Economic Intelligence Unit, 여기에서 미중 간의 GDP 추이를 예측한 것을 저희가 요약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2050년까지 미국과 중국 간의 GDP의 격차는 줄어가지만 2050년까지도 추월은 실현되지 않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코노미스트에서 발표한 보고서 내용이고요. 캐피탈 에코노믹스라는 연구기관, 런던에 있는 연구기관인데요. 여기서는 흥미로운 그 보고서를 냈는데요. 2023년에 나온 보고서입니다. 이걸 여기를 보시면 우선 2050년까지 아래에 있는 그 파란색의 중국의 GDP가 미국을 추월하지 못합니다. 2050년까지요. 또 흥미로운 점은 2035년에 가장 중국의 GDP가 미국의 GDP에 근접, 가장 가까이 따라잡지만 그러니까 중국 GDP의 90%까지 추격을 하지만 2035년 이후부터는 그 거리가 또 조금씩 멀어집니다. 그래서 그 요인은 저희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릴 테고요. 그래서 2050년이 되면 중국의 GDP는 미국의 약 84%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하는 보고서를 발표를 합니다. 이 S&P 글로벌은 바로 작년에 비교적 그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예측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S&P 글로벌은 중국이 경제 성장률이 3%, 4%, 5%의 경우의 수로 나누어서 중국의 GDP가 5% 정도를 최소 5% 정도를 유지를 한다면 2038년에 미국의 GDP를 추월하게 됩니다. 이렇게 추월하게 되는 것이고요. 4% 정도로 계속 유지를 해가면 2046년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미국의 GDP 100으로 봤을 때 추월하게 됩니다. 3% 정도로 중국의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면 2068년에 가서야 미국의 GDP를 추월한다는 이런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작년에 나온 보고서인데요. 그러면 중국이 2050년 이전에 미국의 GDP를 추월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 내지 5%의 성장은 유지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 S&P 글로벌의 예측 보고서에 따르면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 세 이코노미스트, 그 다음에 The Capital Economics, 그리고 S&P 글로벌 외에도 여기 지금 제가 표로 정리를 했는데요. 추월 시점을 예측하는 보고서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OECD는 2030년을 예측을 했고요.
골드만삭스는 2035년으로 예측을 했고, 중국의 인민대학 중앙금융연구원에서는 2035년쯤에 따라잡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단서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성장이 4 내지 5%는 유지가 될 때 2035년 정도에 추월할 것이다. 일본경제연구센터는 일본 속에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인데요. 기존에는 2028년쯤에, 그러니까 20년도 후반이죠. 추월을 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냈다가, 2022년 보고서에서는 2035년까지 추월이 실현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CEBR은, 경제경영연구소인데요. 런던에 있는. 여기서도 28년에 추월을 예상했다가 2036년으로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코노미스트는 한때 2023년에 2039년에 추월할 것이라는 예측을 했다가 2023년 8월에는 2050년까지 추월은 실현되지 않는다라는 수정된 보고서를 발표를 합니다.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아까 같이 봤고요. S&P 글로벌도 같이 봤습니다. 그러면 이 전문기관들이 기존의 통설을 수정하는 보고서를 내거나 아니면 2050년까지 중국의 GDP가 미국을 추월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새로운 보고서를 내게 된, 추월을 연기하거나 혹은 2050년까지 추월은 실현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보고서를 내게 된 원인들이 뭐냐 하는 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GDP는 간단히 말하면 노동인구와 그들의 생산성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중국의 전체적인 인구 추이를 보게 되면 위에가 중국의 인구 추이인데요. 2022년 3년을 정점으로 해서 중국의 인구는 급속히 감소합니다. 그렇게 해서 2100년이 되면 미국하고 거의 차이가 크질 않아요. 반면에 미국의 인구는 출생, 이민 이러한 걸로 인해서缓慢하기 하지만 계속 2085년 정도까지 증가를 한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구 통계국이나 이 중국의 경우는 중국의 상하이 사회과학원에서 전망을 한 건데요. 중국의 인구는 향후 매년 1.1%씩 줍니다. 이 상하이 사회과학원의 보고서에 따르면요. 이 인구가 주는 것보다 더 중국 경제의 중요한 변수는 노동인구의 추이가 되게 된대요. 노동인구는 2014년에 이미 정점을 찍었고 2015년부터 중국의 노동인구는 계속 감소합니다. 연평균 1.7%씩 감소를 합니다. 근데 GDP가 노동인구 곱하기 생산성이라면 이 생산성이 1.7%를 상쇄하고 그 이상으로 생산성이 나와야 중국의 경제가 성장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첫 번째 이렇게 전문기관들이 연기하거나 혹은 실현되지 않는다고 하는 보고서를 내는 첫 번째 요인은 인구 감소입니다. 특히 노동인구의 감소입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어떻게 반전시키기가 매우 어려운 현상인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중국의 생산성을 봐야 되는데 생산성이 우리가 한때 중국은 거의 10%씩 성장했습니다. 9%, 10%, 최근까지도 7.5%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작년 중국의 성장률을 2024년 중국 정부 발표는 5% 성장을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IMF는 4.8%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 발표보다 5% 이하가 이미 IMF는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생산성에서 중국의 GDP는 투자와 수출이 주도해 왔습니다. 특히 정부가 주도하는 이런 투자가 GDP의 대략 한 43% 정도를 담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출이 한 20% 정도를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투자는 이미 과잉 상태입니다. 이미 과잉 투자, 과잉 생산, 그래서 우리가 디플레이션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중국 경제는 디플레이션 국면에 처해 있고, 그리고 이 과잉 생산된 것을 해외 시장에 저가로 수출하게 되면서 곳곳에서 무역 분쟁, 특히 미국과 무역 분쟁,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 수출의 15% 정도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수출 시장을 찾는 것도 거의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컨대 이 투자와 수출이 주도하는 중국의 성장은 한계, 이쪽에 중국식 성장 모델은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중국의 생산성 정대도 둔화될 수밖에 없다. 1대1로는 바로 이러한 지금까지의 성장 모델의 어떤 돌파구, 이러한 한계를 치고 나가기 위한 돌파구로 추진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지만, 그것의 성과, 중국의 GDP를 얼마나 견인할 수 있을지는 우리가 아직도 더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초기에 그 야심찬 동력은 이미 상당 부분 약화됐습니다. 많은 곳에서 1대1로의 부작용들이 지적이 되고, 부채 문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지금 1대1로는 상당한 초기의 탄력을 상실하고 있다. 중국식 성장 모델의 구조적 한계가 있는 반면에 두 번째는 제가 개혁의 역행이라고 부르는 현상들, 특히 이 개혁의 역행은 시진핑 체제 들어서 부각이 되고 있는 문제들인데요. 중국의 개혁의 핵심은 시장화와 사유화였습니다. 78년부터 2013년까지 개혁 개방의 핵심은 시장화와 사유화였습니다. 이 사유화는 중국이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지는 않지만 밑에 보시면 국유기업이 차지하는 2010년까지 국유기업이 GDP에 차지하는 비율은 마오 시대에는 100%였겠죠. 그러나 2010년, 그러니까 시진핑 체제가 등장하기 바로 직전인데요. 2010년이 되면 국유기업의 GDP 담당 비율은 약 20% 정도로 쭉 줄어왔습니다. 이게 개혁의 결과인 것이고, 그 80%는 비국유 기업들이 담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유기업, 외자기업, 혹은 뭐 합작기업, 이런 기업들이 담당을 하는 것으로 개혁이 그렇게 진전이 되어 왔는데, 2019년에 이 국유기업 담당 비율이 다시 32%로 증가를 합니다. 2013년부터 시진핑 체제가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진핑 체제는 국유기업을 더 확대, 강화해 왔던 것이죠. 이것은 그때까지, 후진타오 때까지의 개혁의 방향으로부터는 오히려 거꾸로 마오 시기로 회귀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에 사유기업이나 외자기업의 담당 비율은 77%, 67% 줄었습니다. 이건 제가 쓴 논문에서 제가 발표한 건데, 바로 우리 연구소의 에이시안 퍼스펙티브에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 논문이고요. 더불어서, 당의 통제, 정부의 통제, 이런 것들을, 강화했습니다. 확대하고요.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덩샤오핑 이후에 후진타오 때까지, 진전되어 왔던 중국의 개혁, 개방의 방향을 거꾸로 돌리는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던 것이 중국의 성장을 둔화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 성장 추세를 스스로 발목을 잡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전략 경쟁입니다.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인데요. 2018년이 꽤 미중 관계에서 중요한 해입니다. 2018년은 시진핑 체제가 2기 집권을 시작했던 해고요. 2018년은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년째 되는 해입니다. 이 두 행정부가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무역전쟁 그리고 여러 가지 전략 경쟁이 표면화된 것이라든지 그때까지 어쨌든 공식적으로 유지되어 왔던 미중 간의 포용의 미중 관계, 그러니까 닉슨 키신저 때 상해 공동성명에서 합의를 했던 포용의 미중 관계가 공식적으로 폐기되는 해가 2018년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미중 간에는 전략 경쟁이 표면화되고 무역 전쟁 그리고 기술 통제, 미국의 기술 통제, 수출 통제, 투자 심사, 이제는 중국의 전략 산업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 심사, 그리고 미국의 독자적 공급망 구축, 디커플링, 거기다가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미중 경제 관계의 핵심 원칙의 하나가 경제 안보입니다. 중국의 군사력에 적용될 수 있는 핵심 기술, 이러한 것들은 사전 심사를 받아서만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경제 안보 문제가 바이든 행정부 이후로 중요한 미중 경제 관계의 원칙으로 등장을 했고요. 2023년부터 시진핑 3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헌법도 2018년에 이미 수정을 했고요. 그래서 두 번만 할 수 있던 그 임기 제한을 삭제하는 개헌을 2018년에 단행을 했고 2023년에는 3기가 시작이 된 거죠. 이렇게 되면서 미국 쪽에서는 뭐 독재 국가다 이제 이런 얘기가 공식적으로 터져 나오고 중국에 대한 매력이 감소하고 중국의 소프트 파워가 하락하고 이렇게 되면서 투자가 위축이 되고 무엇보다 인적 교류가 급감을 하게 되면서 또 중국의 성장 추세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요약을 하면 이 전문기관들이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시점을 연기하거나 2030년대 후반으로 연기를 하거나 아니면 2050년까지 실현되지 않는다는 그런 수정된 전망을 하게 된 원인들을 정리를 하자면 노동인구의 감소, 중국식 성장 모델의 어떤 구조적 한계, 개혁의 역행, 그 다음에 미중 간 전략 경쟁, 이렇게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군사력을 간단히 들여다볼 텐데요. 그러니까 국력의 가장 중요한 지표로 우리가 군사력을 들여다볼 텐데 대개는 군사력은 경제력에 비례합니다. 유일하게 비례하지 않는 국가가 북한이죠.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대개는 일반적으로 군사력은 경제력에 비교하기 때문에 GDP 추세가 대단히 중요한 지표가 될 텐데요. 이 군사력을 보게 되면 미중 간 2023년 기준으로 미국의 군비 지출은 대략 9천억 달러 정도가 됐습니다. 9천억 달러 정도였고요. 중국의 군비 지출은 3천억 달러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미국이 약 3배 정도로 군사력 지출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군사력을 여러 가지 기준으로 우리가 측정, 비교할 수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 가장 그 종합적인 지표가 군비입니다. 군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집행하느냐, 이 군비를 가지고 우리가 국제정치학에서 일반적으로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아직까지 중국의 군비는 미국의 3분의 1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군비라고 하는 것은 주로 군비가 무기를 생산하거나 아니면 어떤 새로운 군사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런데 이제 지출이 될 텐데 이 군비는 누적이 됩니다. 이게 1년 쓰고 완전히 소모되는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적 군비 지출을 비교를 해보면 2023년까지 그러니까 2000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의 누적 군비 지출은 18조 6천억 달러인데 비해서 중국의 누적 군비 지출은 약 3조 6천억 달러로 여전히 미국이 5배 정도 우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적 군비 지출을 비교하게 되면 미중 간의 군사력의 격차는 더 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2000년 이후로 중국은 연평균 12% 정도의 군비를 증강해 왔습니다. 정액해 왔어요. 매년. 미국은 한 5% 정도로 매년 이렇게 군비를 정액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12%씩 정액을 할 때는 중국이 9%, 10% 성장할 때에 가능했던 일이지 지금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이미 7, 6, 5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12% 정도를 군비로 지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작년에 중국은 7% 군비를 정액을 했습니다. 작년에 중국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요. 그러니까 이미 12%씩 정액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만약에 12%씩 계속 정액을 하게 되면 2040년쯤에 미국의 군비 지출을 추월해요. 그러나 12% 유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2040년쯤에 미국을 추월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일반적으로 GDP의 몇 %를 군비로 지출하느냐를 우리가 비교를 하는데 미국은 GDP의 한 4% 정도를 군비로 지출합니다. 반면에 중국은 GDP의 한 2% 정도를 군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50년에 가도 중국의 인구가 줄긴 하지만 여전히 미국보다 9 내지 10억 정도의 인구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 정도의 4% 정도의 혹은 그 이상의 군비로 지출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50년까지 군비 지출의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을 추월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시진핑 체제에 들어서 군 현대화 로드맵을 정해놓고 여기에 이제 매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우선 2027년까지, 그러니까 지금 2년 남았는데요. 중국의 군을 기계화, 정보화, 지능화 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2027년은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수립된 지, 창설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1927년에 중국이 홍군을 처음으로 창설을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계화, 정보화, 지능화를 실현한다. 2035년까지 군 현대화를 일단락 짓겠다는 중간 목표를 시진핑 체제가 들어서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49년이 되면 중국 표현으로 세계 인류 군대를 보유한다라고 하는데 이 세계 인류 군대라고 하는 것이 미국과 대등한 수준의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049년까지 세계 인류 군대를 보유를 한다. 이렇게 로드맵을 설정을 하고 매우 강력하게 시진핑 체제에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로드맵에 따라서 중국의 군사력은 아직까지 미국과의 격차는 크지만 질적으로 그리고 양적으로 상당히 업그레이드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봤던 세력 전위 이론의 두 번째 조건이 불만족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overtaking, 국력의 추월에서는 제가 경제력에 있어서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는 것이죠.
2030년도 후반에 추월한다라고 하는 예측이 있고, 반면에 2050년까지 실현되지 않는다고 하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군사력에 있어서는 2050년까지 추월은 실현되지 않는다라고 저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 조건이 중국은 불만족한가? 중국은 진짜 미국이 주도적으로 구축한 지금의 국제 질서에 불만족한가?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국가 안보 전략 보고서에서 중국을 미국에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 경쟁 국가로 규정을 했습니다. 유일한 전략 경쟁 국가는 말하자면은 미국이 구축한 국제 질서를 변경해서 중국의 국가 이익에 맞도록 말하자면 고치고자 하는, 우리가 그런 걸 국제적으로 수정주의 국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상 변경 국가라는 얘기죠. 그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왕이 외교부장이 공식적으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중국이 미국 다음으로 경제 대국으로 부상을 했고, 지금까지 중국이 미국과 무역을 통해서 가장 많은 외화를 벌어들였는데, 우리가 왜 국제 질서를 뒤엎어서 처음부터 다시 우리가 만들려고 하겠느냐,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이런 반론을 제기를 했어요. 저는 그 반론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유주의 국제 무역 질서의 가장 수혜 국가가 중국입니다. 미국이 구축해놓은 자유주의 국제 무역 질서의 가장 큰 수혜 국가가 중국이에요. 중국 외환보유고를 3조 이상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3분의 2가 미국에서 벌어들인 외환보유고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비즈니스맨이 백악관에 들어와서 봤더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무역전쟁은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이 하버드 대학의 잔 스탄렌 교수는 아주 특이한 그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뭐 전략 문화, 스트래티직 컬처 이런 것들을 개념을 발표를 해서 굉장히 주목을 받는 학자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의 연구 중에 국제 질서는 뭐 이렇게 경제 질서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군사 안보 질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역 질서도 있고 정보, 환경, 또 인권, 국제 질서는 매우 이렇게 중층적이고 복합적인데, 중국은 보니까 일부 국제 질서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있고, 또 일부 국제 질서는 단호히 거부를 하고, 또 일부 국제 질서는 부분적으로 수용을 하고 있다. 이는 매우 훌륭한 경험 연구를 발표를 했어요. 2019년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 국제 질서가 획일적으로 하나만 딱 있고, 그래서 중국은 이렇게 획일적으로 만족, 불만족 이렇게 단정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국이 만족하는 질서도 있는 것이고, 중국이 불만족하는 질서도 있는 것이고, 일부 수용, 일부 뭐 불가 이런 질서도 있는 중층적인 국제 질서이기 때문에 세력 전위 이론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중국을 그냥 이렇게 불만족 국가 이렇게 단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컨대 2050년까지 세력 전위는 실현되지 않는다. 세력 전위 이론에서 말하는 경제력의 오버테이킹, 또 2030년도 후반에 오버테이킹이 될 거라는 보고서도 있기는 하지만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IMF는 5년치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께서 IMF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2029년까지 성장률 전망을 IMF가 발표를 했어요, 이미. 그 IMF가 뭐 그나마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국제기구인데, 이 IMF의 5년치 전망에 따르면 2027년부터 중국의 성장률은 3%대로 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2029년에 3.3%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IMF의 작년 10월달 예측인데요. 아마 올해 예측이 또 조만간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IMF에서 27년부터 중국의 성장률은 3%대로 떨어지는 걸로 이미 예측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뭐 IMF의 예측을 가장 신뢰를 한다고 그러면 2030년도 후반에도 성장은 추월은 안 되는 거죠. 5%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를 해야 2050년 이전에 추월이 가능하겠지만 IMF의 예측에 따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력에 있어서나 군사력에 있어서 추월은 실현되지 않는다. 추월은 없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조건이 어떤 불만족 국가인가. 조금 전에 우리가 잔스턴 교수의 연구를 빌리자면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 중국이 매우 2017년 트럼프 1기 때 대통령 선거가 한창이었을 때 아메리카 퍼스트 캠페인을 외치고 보호무역주의적인 여러 가지 조치를 트럼프 후보가 발표를 했을 때 다보스 포럼에서 시진핑 주석이 매우 흥미로운 연설을 합니다.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갈 거면 중국이 앞으로 자유무역을 수호하겠다. 이런 연설을 해요. 시진핑 주석이. 그러니까 적어도 자유주의 국제 무역 질서에 있어서는 중국은 매우 만족하는 국가이고 미국보다 더 수용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력 전이는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이고 또 중국을 불만족 국가로 단정할 수도 없다면 세력 전이로 인한 전쟁 가능성은 없다. 우리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하버드 대학의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는 예정된 전쟁이라는 매우 도발적인 책을 출판하신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영어로 Destined for War인데요. 이 Destined는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운명 지워진 전쟁이라고 하는. 그래서 매우 도발적인 저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검토해 본 바로는 그런 예정된 전쟁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 미래의 미중 관계를 우리가 예측을 해보자면 아까 우리가 경제력과 관련해서 일부 국제 전문 기관들의 예측이 2030년도 후반에 추월이 실현될 것이다 라고 했던 게 시나리오 1입니다. 이 경우는 2003년도 후반에 중국이 미국의 경제력을 추월하고요. 시진핑 체제가 2035년까지 군 현대화를 일단락 짓고 비록 군사력의 추월은 실현되지 않겠지만 이러한 시나리오 제가 이걸 부분 세력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세력전이는 아니지만 경제력에 있어서는 미국을 추월한 그래서 부분 세력전이가 실현되는 경우가 시나리오 1인데요. 이 경우에는 2030년까지 미중 관계는 치열한 전략 경쟁이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2030년대 후반에 경제력에서는 추월을 했으니 이제 군사력에서도 미국을 추월해야 되겠다. 말하자면 세력 전이를 완결하기 위한 치열한 군사력의 경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 경쟁은 인도 태평양에서 매우 치열하게 부딪힐 것이다. 그리고 경제관계에 있어서는 첨단 산업을 주도하기 위한 기술 우위 경쟁, 뭐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요, 뭐 퀀텀 컴퓨팅 등등 이런 기술 우위 경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2030년도 후반에 중국이 경제력에서 미국을 추월했고 군 현대화를 일단락 지운 중국이 만약에 타이완을 무력으로 통일하고자 한다면 이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일 수가 있겠다. 경제력에서 미국은 이미 앞섰고요. 군사력에서 현대화 계획을 일단락을 지었고 그래서 타이완의 어떤 무력 충돌이 일어난다면 2030년도 후반이 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상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2050년까지 그 GDP 추월이 없고요. 군사력 추월도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2050년까지는 세력 전이가 불발되는 그런 시나리오인데요. IMF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경제 성장 예측을 보면 이 시나리오 2의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중국의 경제력이 2050년 이전에 미국을 추월할 가능성은 IMF의 예측에 따르면 거의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시나리오 2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년 후반까지는 중국으로서는 시나리오 1을 실현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에 치열한 전략 경쟁은 계속될 것이다. 지금과 같은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은 지속될 것이다. 그런데 2030년대 들어서 중국의 성장률이 5% 유지가 아니라 4%, 3%대로 둔화되고 경제력의 추월이 점점 멀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인정하게 되면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은 완화될 것이다. 완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쯤 되면 중국에서는 리더십의 교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다 개혁지향적이고 국제협력 리더십이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중 간의 관계는 힘의 격차가 점차 줄어가는 그런 전략 경쟁은 장기간에 진행되겠지만 완화된 형태로 진행이 될 것이다. 그리고 보다 경쟁과 협력의 관계로 진전될 수도 있겠다. 미중 관계가요. 혹은 평화적 공존을 미국과 중국에서 모색해 나갈 수도 있겠다. 장기간의 치열한 전략 경쟁을 벌이기는 중국으로서도 미국으로서도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전략 경쟁은 완화가 될 것이고 시진핑 주석이 지금 3기인데 5번을 한다고 그러면 2030년대 후반이 될 겁니다. 그때쯤에는 리더십의 교체가 분명히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보다 국제협력 지향적이고 개혁을 복원하는 그러한 리더십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 시나리오 2에서도 2030년대 후반이 되면 추월은 실현되지 않지만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에 근접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캐피탈 이코노믹스 전망에 따르면 90%까지 근접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거 시나리오 2에서도 2030년대 후반이 타이완 문제로 인한 무력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시진핑 3기와 지금 시작이 됐고요. 트럼프 2기가 이 임기가 겹칩니다. 2028년이 되면 시진핑 3기도 임기가 끝나고요. 다행히 트럼프의 2기도 그쯤 되면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2기와 시진핑 3기는 이렇게 임기가 겹치는데 이 지금 시진핑과 트럼프 리더십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외교를 복원하고 대화 채널을 복구하고 경쟁과 협력의 관계로 미중 관계를 되돌리고 평화적 공존으로 미중 관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하는 일이 제가 기대하는 일이고 아마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전 세계가 기대하는 희망하는 그런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미중 관계가 우리 한국의 대외 전략에도 핵심 변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의 길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 담론이라고 그럴까요? 학계, 정계, 국회, 우리 외교가 가치 지향 외교여야 되느냐, 아니면 실리 외교여야 되느냐, 이런 논쟁을 자주 우리가 듣습니다. 이러한 논쟁의 이면에는 한미 동맹은 가치 동맹이고,
한중 관계는 비록 가치를 공유하는 부분은 뭐 적지만 실리를 공유하기 때문에 한중 관계는 실리 외교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쟁을 되돌려 놓고 보면 우리가 중국을 잡아야 돼? 아니면 미국을 선택해야 돼? 이런 논쟁인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무슨 다른 글을 쓰면서 영화 남한산성을 봤는데요. 이 남한산성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1636년에 후금이 막 청으로 국호를 바꾸고 그 후금의 홍타이지 두 번째 왕이 황제로 칭하고 그러면서 조선의 그 칭제곤원에 참석을 요구했을 때 우리 인조 조정에서 뭔 소리냐, 오랑캐의 왕이 어떻게 황제를 칭하며 연호를 쓰고 할 수 있느냐, 못 간다, 사신을 죽여라, 뭐 이런 상소가 올라오고 그래요. 그때 그러자 결국은 청이 침략을 하게 되고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해서 47일 동안 거기서 이제 포위된 상태로 있을 때를 그린 영화가 남한산성입니다. 여기에 이 포위하고 있는 청군을 두고 당시에 이조 판서였던 최명길과 예조 판서였던 김상은의 논쟁을 제가 간단히 여기에 소개를 했습니다. 가치와 실리의 관점에서 최명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들이 말하는 대의와 명분은 무엇을 위한 것이옵니까? 먼저 삶이 있어야 대의와 명분도 있는 것이 아니옵니까? 이렇게 인주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랬더니 김상은 이제 나가서 싸우자는 파거든요. 그리고 명에 대한 사대를 결코 저버려서는 안 된다. 한나라의 국왕이 오랑캐에 맞서 떳떳한 죽음을 맞을지언정 어찌 만백성이 보는 앞에서 치욕스러운 삶을 구걸하시옵니까? 최명길, 죽음은 참을 수가 있지만 죽음은 견딜 수가 없지만 치욕은 참으면 되는 것 아니냐. 만백성과 함께 죽음을 각오하지 마시옵소서. 이게 가치, 명분, 사대와 국가의 생존, 존망을 우선시하는 최명길 간에 벌어졌던 논쟁입니다. 가치를 논할 때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논하는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미국과 한미동맹을 가치동맹이라고 하지만 거기는 이익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무슨 이익인지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상호방위입니다. 우리가 또다시 6.25와 같은 전쟁을 당하게 되면 미국이 와서 우리를 도와다오. 미국이 비슷한 전쟁에 처하게 되면 한국이 가서 도와준다. 이거 상호방위조약인 것이죠. 이익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이익으로 시작된 한미동맹이 오랫동안 발전되고 진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가치까지 공유를 하게 되는 그런 관계로 발전을 한 것이죠. 실리 외교를 추진한다고 해서 마치 지금의 트럼프처럼 일방적으로 관세를 때리고 유리한 협상을 끌어내려고 하는 이러한 적나라한 이익 추구의 외교는 실현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컨대 이익이 없는 가치는 없는 것이고 가치로 정당화되지 않는 실리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가치나 외교는 결국은 국가의 이익이라고 하는 최종적인 목적을 위해서 동원되는 그러한 외교적인 수단인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런 가치와 실리든 국가 이익을 챙기는 이런 외교를 저는 실용주의 외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미중 간에 전략 경쟁이 치열해지고
2030년대 후반까지는 전략 경쟁이 계속될 것이라는 결론인데, 우리가 미국 혹은 중국 어느 한편을 선택을 해서 우리 외교를 혹은 우리 대외 전략을, 우리의 국가 전략을 거기에 맞춰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국가 전략은 보편성과 특수성에 입각한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될 텐데요.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가 공유하는 가치, 공동의 이익을 우리도 표방하고 실현해야 된다. 그건 민주주의와 자유무역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분단된 한반도, 남북 간의 적대 상황, 여기에 입각한 우리의 국가 전략. 저는 그건 한미동맹이 현재로서는 남북 관계의 어떤 적대 관계가 해소돼서 통일 혹은 공존의 제도화되기 전까지 우리는 한미동맹이 결국은 6.25 때문에 맺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적인 어떤 보편성을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외교 관점에서는 글로벌 중추 외교를 실현해야 되는 것이고요. 한반도 특수성에 입각해서는 한미동맹을 핵심 안보축으로 하는 그러한 우리 국가 전략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마지막에 제가 여기에 에필로그라고 그래서 간단히 정리한 게 있는데요. 지금 트럼프 2기가 들어서 트럼프 1기 때 다들 아시다시피 선거구호는 아메리카 퍼스트였습니다. 치마자 맨 처음에 했던 조치가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 협정, 파리 어그리먼트에서부터 미국이 탈퇴해 나오는 것이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죠. 전 세계에서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는 1위 중국, 2위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빠져나가 버리면 파리 협정 자체가 상당 부분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메리카 퍼스트는 저는 아메리카 언론으로 끝났다. 지금 2기 트럼프 행정부의 캠페인은 Make America Great Again이었습니다. 마가라는 모자를 쓰고 선거운동을 하는 걸 우리가 봤는데요. 그러면서 관세를 때렸고 우리도 24%를 맞았죠. 중국에 대해서는 145%. 이게 말이 됩니까? 중국은 대응을 해서 125%. 관세를 145, 125%를 부과하겠다고 하는 것은 양국 간의 무역을 중단하겠다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관세 내고 수출하고 수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실현 불가능한 일이고, 그게 중국에만 그 비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미국 소비자들에게도 비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입을 왜 합니까? 자체 생산하는 것보다 그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수입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중국에서 싸게 좋게 소비재를 만들어서 수출하니까 미국으로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 그 투자를 다른 데 투자를 해서 국방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입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수출을 해서 돈을 벌지만 수입도 자체 생산하는 것보다는 수입해서 쓰고 그 자본으로 다른 데 투자를 하는 게 더 국가 경제에서 이익이기 때문에 수입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게 이미 오래전에 리카르도가 비교의 이론에서 설명을 했던 내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공부를 제대로 안 하셨는지 아무튼 수입은 악이고 수출은 선이고 이런 관점으로 무역 관계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때마침 그 시진핑 주석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베트남을 방문을 했어요. 5월 14일부터니까요. 이 세 나라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엄청난 관세를 받았습니다. 특히 캄보디아가 40%였나요? 매우 높은 38%였습니까?
베트남도 마찬가지. 왜 그렇게 높은 관세를 붙였느냐 하면 중국이 메이드 인 차이나인 것을 거기 가서 마지막 단계만 조립해서 메이드 인 베트남, 메이드 인 캄보디아로 만들어서 우회 수출을 한다고 봤기 때문에 일종의 징벌적 관세를 때려부은 거죠. 그 세 나라를 그대로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외교적으로 그런 표현을 안 했겠지만, 야, 우리 미국에 공동으로 대응합시다. 뭐 그런 논의들이 당연히 오고 갔을 테고요. 아세안 전체 국가들도 그렇게 관세를 맞게 되면서 오히려 중국 시장에 더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EU와 중국이 여러 가지 협력을 모색하게 되고 7월인가에 EU와 중국 간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아마 트럼프의 여러 가지 이런 보호무역에 대한 공동 대응이 핵심 의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Make America Great Again이 아니라 Make China Great Again을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미중 관계의 미래는 사실은 미국은 상수였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대개 1.5에서 2% 정도 성장을 하는 것으로 IMF뿐만 아니라 모든 국제기구들이 미국은 상수로 설정을 하고 중국의 성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주요 변수였는데, 트럼프 같은 행정부가 두 번, 세 번 나오게 되면 미국이 중대한 변수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에필로그에서 간단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